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자, 우리 인문 강의잖아요. 인문 강의니까 너무 마음, 나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거가 내가 기초 지식이 없었는데, 요거 좀 생겼구나.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만 가지시면 돼요. 제가 한문을 거의 안 씁니다. 한문 왜 안 쓰냐면, 보는 사람 중에서 한문이 너무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고, 저 역시 뭐 한문을 읽을 줄 아는데 저도 잘 쓰지는 못해요. 획수도 막히고 안 나고 해서. 근데 한문을 좀 많이 잘 알면 법률의 해석이 좀 쉽긴 한데,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한문 공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법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고, 부동산학 개론을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법을 배우는데, 이 법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어디까지만 공부하는 그 범위가 어딘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문 강의니까 깔끔하게 한 번 딱 듣고 다시는 안 들으셔도 되는 거니까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법이란이란 말 썼어요. 이 법이 여기 우리 물수변, 삼수변이라고 그러죠. 이게 갈것자예요. 물이 흘러가듯이 평평하게 공정하게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예전에 한문으로 보시면 저거보단 복잡했었거든요. 그럼 이게 왜 만들어졌냐 한번 볼게요. 자, 옛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동네에서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이 사람이랑 어깨가 부딪혔어. 탁 부딪혔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근데 눈을 딱 이렇게 위아래를 훑어보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이 사람 기분 어때요? 기분 어때? 당신 이렇게 하거나 뭐 욕을 하거나 너 몇 살이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는 또 나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분쟁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분쟁으로 인해 얘가 넘어진 거야. 넘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뇌를 다칠 수도 있죠. 머리를 다쳐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이렇게 만든 놈이 누구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잖아.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 그 동네 얘가 너 몇 살이니 먹을 만큼 먹었다 이러면서 막 싸울 거 아니에요? 이거를 옛날 시대에는 아주 학식이 있는 어떤 분들 있죠. 그래서 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덕망이 아주 높으신 분이 한 분이 야 이렇게 하자. 야 내가 보기에는 네가 지나가면서 얘를 건드렸는데 그때 그거를 조심해서 걸었어야 되는데 네 어깨를 툭 치면서 갔기 때문에 얘가 자빠지면서 머리를 다친 거야. 너가 잘못했어 라고 이 사람이 판결이라고 하죠. 판결이라고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정했지. 근데 이 사람이 판정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야 너 이제부터 다른 사람한테 또 너 그렇게 할지 모르니까 대다수를 위해서 너는 곤장 10대에 처한다 이래버렸어. 옛날에 곤장을요 태형이라고 그래서 우리 TV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치잖아요. 옛날에는 점프해서 쳤대요. 어마어마하게 아팠대. 한 3대 맞으면 몸살 걸릴 정도래요. 근데 10대 처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런 문제만 있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했겠지.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발생하였을 때 그럼 앞으로 내가 죽더라도 이렇게 해결해라.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사람 아들이 와가지고 판결하는데 얘는 어리버리하네. 그럼 판결 이상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글로 남겨놓겠다. 이 글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하거라 라고 만들어놨어. 이것을 만들었어. 이것이 법이라는 건데 이게 누군가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만약에 약간 치우쳐서 판정을 하면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울어짐이 없이 물이 흘러가듯 평평하게 판정해라 라고 해서 요때 물이 흘러가듯이 평평하게 판정해라. 근데 옛날에는요, 요게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해태라는 어떤 동물이 있었어. 신화에 나오는 동물이 있었는데, 원래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물수변이고, 이 갈것자죠. 갈것자고, 요게, 해태라는 동물이었어요. 해태의 특징이 뭐냐면, 요게 뿔이 달려 있습니다. 뿔이. 그래서 웹불량이라고 해가지고, 요게 웹불량이라고 해서, 요 해태 치자라는 글자인데, 물수변하고요. 해태치 그리고 갈거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이 중국의 전설의 동물이라고 해태라는 동물이 있는데 어떤 시시비비를 판정할 때
이 신화에 나오는 이 동물을 갖다가 몸에 대잖아요. 그럼 요 뿔이 이렇게 사라져. 그래서 사라질 거자를 쓴 거예요. 그럼 얘가 판정을 하게 될 때 얘가 사라지게 되면 얘가 문제가 있는 거야. 얘 몸에 갖다 댔더니 안 사라지네. 얘는 괜찮은 애야.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물이었대요. 그래서 요게 뿔이에요. 그래서 동양에 이게 글자가 이게 그 상형 문자가 넘어오면서 그래서 평평한 물처럼 공평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규범. 그래서 이거를 법,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 이렇게 해서 우리는 법이란 말로 이게 읽는데 이 글자가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바뀌었다. 그럼 이제 법이라는 거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법은 지켜야 돼요? 어겨야 돼요? 그럼 당연히 지켜야지. 그럼 그 지키는 규범을 누가 만들어야 돼? 이 똑똑한 분이 만들면 좋겠지만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자. 근데 우리가 바쁘니까 대표자를 뽑아서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나하나 법을 만들자.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걸 뽑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들이 여러 가지 법들이 나올 건데 이런 여러 가지 법들을 우리 배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수많은 법률 중에서 법률 구성을 하다 보면은 법 하나만 가지고 이제 규제를 하다 보면은 이게 계속 법조문이 많아지고 두꺼워지고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런 것과 관련된 거 법 하나 만들고 요거와 관련된 거 법 하나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법이 점점 많아졌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축법 같은 경우는 자, 이 사람이 건축을 하고 싶어서 내 땅이라서 내가 건물 짓겠다. 내 마음대로였는데 1960년대에 건축법이 70년대 넘어오면서 만들어지면서 야, 우리 여기 도로 깔 건데 네가 건물 지면 나중에 이거 도로 위에 차가 다니기 불편하다. 철거해. 그럼 짓고 나서 철거하는 게 맞을까요? 짓기 전에 관청으로부터 제가 지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하는 게 맞을까? 그쵸? 물어보게 하는 게 맞죠? 지금 현재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내가 해볼게. 물어보는 게 맞죠? 그치.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건축을 하기 위한 법을 뭐라고 해야 돼요? 그치. 건축법이라고 하면 되지. 근데 그 건축법을 누가 만들어요? 그치. 우리가 만들어야지. 근데 우리가 못 만드니까 국회의원 뽑아놨잖아. 그럼 국회에 의원들이 모여서 이게 타당한지 안 한지 여부를 결정해서 결정이 딱 되면 법률로서 효력 발생하게 하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건축을 하려면 건축법에서는 허가를 받고 신청을 해서 법규에 위반함이 없으면 허가해주겠다. 그러면 기준에 맞게끔만 하면 허가해주겠죠. 이걸 강행 규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기속행위라고 해서 허가권자님 제가 이 건물 질 겁니다. 허가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법 조문을 검토하겠죠. 그래서 건축법, 다른 말로 건축법률이라고도 하는데 건축법 1조, 2조, 3조 갔더니 허가를 받을 때 땡땡땡땡땡 조건을 갖추어서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미비했어. 그럼 불허한다 이 뜻이에요. 조건이 다 맞았네? 그럼 무조건 허가하겠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려는 게 아메리카에서 신기술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기둥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것만 봐도 봐봐. 이거 엄청 두껍죠? 이 정도 규모면 벽 두께가 막 50cm는 막 돼야 되는데 신자재 개발이 생겨서 신기술로 이렇게 얇은 1cm밖에 안 되는 요 재료인데 콘크리트보다도 엄청 싸고 철근보다 자재가 너무 튼튼하고 야 그러면 기둥이라는 게 너무 두꺼워서 차지하면 공간 활용이 안 됐는데 요거 금액도 싸지 강도도 세지 그리고 차지하는 면적도 작지 나 이거 갖다 쓸래. 그래서 요거 기둥 10cm 정도 되는 것도 10cm밖에 안 되는 건데 힘도 10배 이상 상승되는 이거를 갖다가 나는 설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허가 신청을 했더니 허가 신청했어요. 근데 법조문에 없어 이게 미국에서 얼마 전에 나왔거든. 근데 그럼 이거를 빨리 반영을 해야 되죠. 근데 아까 법은 누가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국회에서 만들어. 그럼 국회에 통과를 해야 되겠네? 근데 국회에서 쌈박질하고 있네? 1년이 지나도 통과가 안 되네? 이 사람 1년 동안 못 짓는 거야. 이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 통과를 하는 거 없이 빨리빨리 법률과 동일하게 효력을 발생시켜서 시행을 해보자. 그래서 시행하기 위한 영인데 대통령이 공포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시행령이라고 하지만 다른 말로는 대통령령이라고도 해요. 대통령, 지금 현재 대통령
문 대통령이 이제 이걸 해버리겠대. 봐요. 여기 건축법에서 건축법 시행령을 만들어. 그래서 시행령을 만들어서 여기 시행령 만들어서 해당 조항이 여기 파란과 관련된 거면 이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잖아요. 그럼 시행령 가서 건축법 3조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얘는 국회 통과를 안 해도 돼요. 얘는 명령이라서 대통령이 공포함과 동시에 바로 효력 발생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다 넣어서 개정을 바로 하고 대통령이 바로 공포해버리면 국회 통과 안 해도 되죠. 그럼 효력이 바로 발생하네? 얼마나 편해.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근데 요 시행령에다가 세부적인 어떤 규제를 많이 갖다 놓는데 성격이. 근데 세부적인 양식이나 뭐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령에 넣기는 좀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그러면 대통령이 하지 말고 각 부장관들, 각 총리들한테 해라. 그래서 불령 총리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걔는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라 건축법 시행 규칙이라고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해요. 그래서 3단으로 돼 있어요. 3단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돼 있냐? 일단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헌법인데 헌법 밑에 여러 가지의 법률들이 만들어지는데 좀 전에 제가 여러 가지 법률 중에 뭐 갖고 설명을 했냐면 이게 건축법이다 그러면 요거 갖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건축 법률이라는 거는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얘랑 동일한 효력을 갖추는데 야 이거는 국회 통과 없이도 그냥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명령하겠다 해서 요게 대통령이 공포하는 거를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걔를 그냥 시행령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령, 총리령, 훈령 해가지고 이거는 빨리빨리 하기 시행할 건데 사무적으로 아주 세부적인 규칙들을 모아놓은 거라 시행규칙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얘는 공포함과 동시에 바로 효력 발생하니까 명령이라 하겠다. 그러면 법률하고 명령하고 같이 봐야 하나의 완벽한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 구성은 3단계로 돼 있어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걸로 해볼까요? 건축법 뭐가 있어요? 건축 법률이 있고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죠. 근데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불러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법률하고 명령, 우리 남자친구 줄여서 뭐라고 하죠? 남친. 남자친구 줄여서 뭔 친? 남친. 그러면 법률하고 명령을 줄이면 법명 그러니까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얘는 뒤에 걸 썼어. 그래서 법령이라고 해요. 그럼 결론 나왔네. 건축 법령은 건축 법률과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3가지를 통칭해서 부르는 거고 제가 건축법 잃어버리면 건축법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3가지를 건축 법령이라 하는데 이거 볼까? 자, 예를 들어서 건축법이 있고요. 건축법 시행령이 있고 건축법 시행규칙이 있는데 아까 시행령은 누가 공포한다고요?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우리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관련된 부서잖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하는데 자 1조에부터 2조까지 있고 얘도 1조부터 쭉 있어. 얘도 1조부터 쭉 있어. 이거 다 각각 법률이에요. 다 법인데 그중에 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용어정이 왜 만들었는지 취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목적 정의 쭉 가다 보니까 건축물이란 뭐뭐뭐뭐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추가로 또 생기면 얘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대통령령을 가서 봤더니 여기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내용에 추가로 알파 넣으면 얘는 시행령이니까 국회 통과 없이 바로 개정할 수 있죠. 그럼 바로 효력 발생할 수 있으니까 좀 편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 쭉 가면 4번 항목에 2조의 4항에 여기 건축 설비란 땡땡땡땡 우편함 저수조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을 가서 봤더니 요거에 있어.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여기다 갖다 넣어야 하나의 완벽한 법이 되는 거야. 그걸 법령이라고 하겠다야. 근데 일반인들이 아직도 혼용해서 뭐 건축법, 민법, 막 이렇게 법만 쓰니까 다 하나만 있고 통칭되어 있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3단 구성으로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한꺼번에 부를 때는 법령이라고 한다. 그러면 보세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데 우리가 6개 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중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이렇게 배울 거야. 그런데 요거만 있냐? 이게 건축을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지진에 대해서 되게 위험한 지역이 있고요. 지진에 대해서 한 번도 발생이 안 한 지역도 있어.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지진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경주, 포항, 울산은 지진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그게 일본하고 연접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지진에 대해서 규제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좀 더 강화하겠다. 여기 지역 울산시는 포항시는 이게 건축에 할 때 지진에 관한 걸 좀 더 강화할게 라고 해서 하나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가 만든, 국회가 만드는 건 우리 법률이라고 하지만 이게 국회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는 조례라고 해요. 조례. 이걸 자치법률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법률인데, 법률은 국회의원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지방자치조례는 뭐가 만들어? 지방의원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에 있는 사람들이 시도의회에서 의결 거쳐서, 시군구는 시군구조례 의결 거쳐서, 그래서 이게 시도조례, 시군구조례가 되는데, 이 조례는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지만 만약에 시험 문제 출제를 우리 전국에서 다 보는데 서울시 조례로 내면 부산 사람들이 억울하죠. 부산시 조례로 내면 우리 지자체 조례를 다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실무에선 중요하지만 시험 범위에는 없습니다. 시험 범위는 요거 3개까지만 시험 범위야. 그래서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그리고 건축 조례가 있는데 조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하나 더. 그러면 최상위 법률이 헌법인데, 모든 국가가 만들어진 법률들은, 이 법률들은 헌법에 위배되면 안 돼요. 헌법에 합치가 돼야 되는데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부분이 나왔다 그러면 헌법에 불합치된다라고 해서 효력이 당연무효로 돼요. 그래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률들이 제정이 되는데, 이 법률들을 제정하고 뭐 공포하고 하는 거는 국회에서 하겠다. 근데 세부적인 시행령, 시행규칙은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 명령이라 해서 3단계로 구분했다.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조례도 있는데,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만든 자치법률인데, 이 자치법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험 문제를 낼 수가 없어서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 근데 이게 다 글로 써 있죠. 글로 써 있으니까 이건 우리 성문화됐다 해서 성문법이라고 해요. 성문법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서울에서 차가 하도 막혀가지고 차를 놓고 지하철을 타고 간 적이 있거든요. 지하철을 타는데 내가 앉았는데 갑자기 저기서 한 70대 후반 정도 되는 어떤 어르신이 들어오셔. 그럼 나는 자는 척 졸아야지. 이렇게 졸아야지. 졸아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지. 일어서야죠. 대한민국은 동방 예의지국입니다. 일어서야 돼? 안 일어서야 돼? 일어서야지. 왜 일어서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지켜야 될 도리니까. 근데 이거는 법조문이 있어요? 70대 이상의 노인이 들어왔으면 지하철에서 일어나야 한다. 위반하면 몇 년 몇 천에 과태료처한다. 이게 아니잖아. 이건 사회적인 관습이었던 거야. 그 풍습 이런 것들이 법처럼 제도화돼 보이는 거, 그걸 우리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회에서 인정된 어떤 일정한 관습이 법적 인식을 갖게 되는 거를 관습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법조문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불문법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판례라는 거는 법원에서 어떤 시시비비 가두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방법원에서 안 됐어. 근데 아무리 뒤져도 이런 일은 처음 일어나서 아무리 법조문을 뒤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결정을 했지만 이거 가지고 나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럼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겠죠. 그럼 고등법원에서도 또 일어났는데 그 판결에 대해서 번복이 없었어. 그럼 마지막 대법원 가겠죠. 3심제니까. 그럼 대법원에서 이러이러한 걸로 판결하겠다 해서 이 판결이 나오면, 이거는 기존에는 법 조문이 없었지만 이번에 새로 결정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불문법 중에 하나인데,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걸 판례라고 해서, 민사관계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주로 출제를 할 때 판례를 많이 내는데, 공법은요, 제가 아까 건축법 하나만 설명드렸잖아. 근데 우리가 앞으로 배울 법이 몇 개 법이에요? 6개 법 중에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 다 더하면 1500개 조문 정도 돼요. 중개사법이 200개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거 다 해도 이 농지법만 200개가 넘는데 조문이. 그러면 이거를 다 공부하기는 좀 너무 그렇죠. 그런데 시험 범위에는 있지만 시행규칙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교재를 구성할 때에도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은 웬만하면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다 뺍니다. 빼고 기본서를 만들고 요약집을 만들고 뭐 체계도를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얘는 어쩌다가 한 문제가 시험에 났어. 그럼 얘는 틀리라는 거야. 킬러 문제입니다. 이것까지 다 공부하면 여러분 1년 안에 절대 합격 못해요. 그래서 강사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가시고 틀리라고 하는 거 틀리십시오. 공법은 10문제에서 12문제 정도가 킬러 문제로 틀리라고 나오기 때문에 80점을 넘는 게 엄청 어렵습니다.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돼 있는데 요 시험 범위에서 우리 조례하고 규칙은 시험에 안 나온댔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법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6개의 법을 배우면 주로 이렇게 배울 거구나. 요 정도 개념을 알고 계시면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3단 구성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고 불러요? 국토교통부령이라고 부른다. 요까지만 아시면 돼요. 결론. 자, 부동산 공법은 6개의 법률과 6개의 시행령과 6개의 시행규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이 뭐야? 많아. 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법 조문이 적은 중개사법이나 공시법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점수가 좀 나올 수 있어. 근데 얘가 점수가 잘 나온다는 얘기는 공부를 진짜 엄청 했다는 뜻이에요. 공법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많은 거고 평상시 듣지 못했던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되게 강하죠. 근데 제가 강의를 할 때에는 필요 없는 건 다 삭제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고 가급적이면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할 거거든요. 다 암기하라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거보다 오래 가려면 이해가 좀 되면 암기해서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 10월 25일인가 보죠. 4주차 토요일 날 시험 전까지 중간중간 개정이 좀 생기겠지. 그럼 어느 게 좀 많이 바뀌냐? 요게 좀 많이 바뀌어요. 법률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책을 만들어서 냈어. 12월 달에. 근데 1월 달에 뭐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럼 개정된 건 이미 나온 책에 반영이 안 되겠죠. 그럼 그때 가면 요 부분이 개정됐으니까 추록으로 이제 좀 X표 하시고 고치세요라고 하는 게 그 작업이 많은 과목이 전체 6과목 중에서 공법하고 세법이에요. 근데 세법은 연말에 왕창 바뀌기 때문에 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지만 수시로 조금씩 바뀌는 법률이 부동산 공법이니까 그냥 저 믿고 수업 시간에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정규 진도 따라오시면 개정된 거 뭐 있으니까 이거는 봐야 되고 이건 안 봐도 됩니다라고 제가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 한 번 정도, 그다음에 6월 달 매주마다 바뀔 수 있는데 그걸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정도 단위로 해서 필요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말씀을 드리고 개정이 많이 됐대. 근데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저는 과감하게 버릴 겁니다.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정리하고 끝내야죠. 자, 이제 제가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자, 법이라는 거는 헌법이 가장 상위 법이고 법률하고 명령이 있는데 법률하고 명령을 줄여서 우리 뭐라 불러요? 법령이라 하는데 법률은 국회 통과를 하는 거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공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하게 할 수도 있고 공포할 때 3개월 뒤에 실시한다 이러면 3개월 뒤에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령, 우리 국토교통부령은 시행 뭐라고 그래? 규칙. 근데 여기까지는 요 네모친 거를 한꺼번에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고요? 법령이라고 하고 조례하고 규칙, 건축 조례도 있고 건축 규칙이 있지만 얘는 시험 범위는 아니고 실무를 나갔을 때 공부한다. 우리는 여기까지 안 할 거다. 그래서 얘네들은 성문화돼 있어 성문법이고 그리고 이제 관습법이라든지 판례는 명문화된 게 없었겠죠. 그래서 불문법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6개 법령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 시행규칙보다는 법하고 시행령 위주로 공부를 할 건데 3단으로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거를 한 번에 읽을 수 있게 요약해 놓고 정리를 해 놓은 거를 기본서라고 부르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은 전부 다 기본서를 만들 때 이거 보고 갖다가 붙여서 여러분이 이렇게 편하게 맞는 게 교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노가다만 하면 돼요. 책은 아무나 쓸 수 있습니다. 노가다 좀 할 줄만 워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법 구성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법 관련된 건 끝났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거 하겠어요. 그럼 왜 6개 법을 배운 겁니까? 부동산 관련돼서 그 수많은 거 다 배워야 되는 건데, 시험 범위에서 요 정도는 알아야 중개업을 하는 실무 과정에서 너가 브리핑을 하고 부동산을 관련된 설명을 하고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요 정도는 돼야 너 실무 능력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배우는데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례 보고 나면 그래서 배우는 거구나 라고 이해될 거예요. 자, 이 그림 하나 볼까요? 이 그림이 지금 현재 요쪽은 지금 현재 상공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약간 논밭이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건물 지어놨죠. 여기는 여기 뭐 농사 짓는 곳이 같아요. 그리고 여기 농사죠. 근데 건물이 하나씩 들어서죠. 주차장도 보이고. 근데 여기 땅이 나온 거예요. 여기 땅이 나왔는데 지금 확대를 해보면 요 땅이에요. 자, 요 땅 뭘로 보이십니까? 일단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지적에 관한 거 배웠지? 막 대답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가 지목이라는 게 28개가 있는데 현재 쓰이는 상태가 뭐로 쓰이는 거냐를 나타내는 표시기호인데 이게 전이라고 그러면 밭전자고요. 답 그러면 전 위에다가 물 올려놔서 물을 머금고 있는 밭 해서 답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하고 답 중에서 느낌상에는 전 같죠. 뭐 고추 같은 거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건축이 가능할까요? 건축이 가능하다 하면 여러분 매수할 겁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건축물을 지려고 이 사람이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는 거야. 근데 중개사무소에서 내가 의뢰받은 건데 건축이 된다 그러면 중개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건축이 가능한 땅인지 면적은 얼마라서 어느 정도 규모를 짓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이 토지에 규제되어 있는 부동산을 규제하는 공법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6개 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해당 토지에 어떤 건물을 질 수 있냐 없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배울 거야. 이 땅에는 예를 들어 상가가 돼요. 이 땅에는 단란주점이 안 돼요. 이 땅에는 단독주택이 되는데 공동택은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땅마다 다 규제해 놨어요. 사진으로 한번 볼까? 이쪽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보시면 이 땅이거든요. 자, 봐봐. 이쪽 뒤에는 농농사 짓는 거 같죠? 아파트 져놨고 논농사 지고 얘는 고추 심어놨잖아. 이 땅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건축을 하기 위한 거는 어느 법의 규제를 받겠네? 그죠? 건축법을 받겠죠? 그럼 건축법의 규제를 받을 건데 건축법에 건축하려면 이 규정이 있었어. 건축물을 지려면 대지 옆에 도로가 붙어 있어야 된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보행도 가능하고 자동차 통행도 가능한 너비가 4m 이상 되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면 허가해주겠다. 이게 대지도로 관계거든요. 그럼 이 땅 앞에 여기 도로 보이죠? 그리고 긴 거 보니까 2m 이상은 접했네. 그리고 해당 도로 봤더니 4m가 넘어. 그러면 이 건축 가능한 거지. 근데 지금 옆에 뭐가 보이냐면 이 가드레일이 보이죠? 그럼 가드레일을 치워도 되는 건가? 그쵸? 가드레일이라는 건 나오는 걸 막으려고 해놓은 것 뿐이니까 진출입하는 부분을 철거해서 없애면 돼요. 그래서 건축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요 땅이었어요. 근데 뒤에는 지금 현재 뭐 빌라 부지로 막 개발하려고 했던 땅인데 경매로 나온 거예요. 건축이 가능할 거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상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건축법에 맞는지를 검토하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모르겠으면 누구한테 물어보려면 핑계를 대야 될 거 아니야. 법률에서 인허가가 나오는지는 자세하게 알아봐야 됩니다. 내가 배워서 아는데 얘는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정확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이라는 건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건축 가능할까요? 그럼 물어봤더니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 건축 인허가권자야? 나 몰라. 그러면 누가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자, 요 땅에다가 싹 밀어가지고 이게 공매로 나왔던 물건을 제가 그때 매입했던 건데 팔았어요. 매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조그만 근생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서 슈퍼마켓 같은 편의점하고 사무실을 쓰겠다라고 해서 이 땅을 매입한 거거든요. 파는 건데, 예, 봐요. 여기 이마트 24 들어왔죠. 그리고 이 위층은 사무실로 씁니다. 건축이 가능한데, 가드레일이 없어졌네? 그쵸. 진출 입로 하려고 없애고, 도로점에 허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진 거예요. 도로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는 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뭔가에 우리가, 저 땅에 어떤 규제가 되어 있어. 이 땅은 어떤 규제가 되는지 궁금해. 그럼 우리가 이제 공적 장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 공부라고 했죠. 공부. 공적 장부를 봤더니, 그 장부에, 얘는 용도 지역이 뭐예요? 용도 지구가 뭐예요? 면적이 뭐예요?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공부라는 거를 뜯었어. 공부를 뜯었는데 이걸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해요. 토지를 이용할 때 이렇게 이용합니다라는 거 확인시켜준 어떤 공적 장부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24 사이트나 또는 토지 이음이란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사이트에 가셔서 주소를 넣으시면 해당 토지의 소지 지면이 나와요. 소지 지면 경좌 뭐 이런 거 배우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게 나와 있어. 그리고 법률상 규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떠한 제도가 쭉 써 있어요. 그걸 갖고 해석을 하는 거를 공법에서 배우시는 거야. 근데 그걸 하나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가 할 것들이 그럼 이 사람이 건물 지을 때 왜 이렇게 줬을지 봐봐. 왜 여기는 이렇게 공토로 남기고 더 크게 줬지? 보시면 이쪽도 공토로 남겨놓고요. 얘는 줬는데 조그맣게 줬어. 전체 땅이 만약에 100평이면 얘 20평밖에 안 줬어. 40평밖에 안 줬어. 더 크게 짓고 싶은데 그걸 못 짓게 해놨어요. 그걸 건축물의 규모 제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걸 규제하는데 이 개념을 좀 잘 잡으면 나중에 실무에서도 잘 써먹고요. 공법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해도가 높으니까 재미도 있어요. 근데 건폐율 용적률의 명확한 개념이 안 써있는 상태에서 이게 숫자만 막 외워요. 55, 66, 57, 988 이렇게 외우면 외우긴 해서 답은 맞췄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실무에 못 써먹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시간이 좀 있을 때 저는 이제 기본 이론 들어가면 이런 설명 아주 뭐 실무적인 설명 못 해요.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들어두시면 돼요. 자, 봐봐. 이 옆에 아까 뒤쪽에 건물이 들어섰네 이렇게. 이 땅 뒤쪽에 여기 또 건물 지려고 준비 중이죠. 더 L 타운 시티 이거는 뭐 빌라 짓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건물을 지금 지을 때 어떤 절차로 어떻게 졌냐? 이건 건축물이니까 건축법 받았겠죠. 그럼 이거를 지은 사람을 건축주라고 하고 건축주가 설계 도면을 작성한 거를 갖고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면 2년 안에 착공 신고한 후에 착공 들어가서 건물 다 졌어. 다 짓고 난 다음에 저 쓸게요 라고 물어보는 거를 사용 승인이다.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이제 건축법에서 나오는 말들이야. 근데 이건 우리 편하게 막 실무관 막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평상시 애들 밥만 해주다가 오신 아주머니도 계시고 평생 연구만 하셨던 분이 계셔서 근데 그분이 와서 여기 수업을 같이 듣는데 이해도가 똑같겠냐고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을 자세히 드리는데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면 공부가 좀 된 사람은 짜증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강의를 제일 잘하는 분들이 공인중개사 강의하시는 분들이에요. 대상이 뭐 10대, 20대부터 뭐 70대까지 다 있잖아요. 근데 공무원은 딱 젊은 애들이잖아. 감정평가사 애들도 딱 젊은 애들이라 강의가 되게 편해요. 감정평가사는. 근데 공인중개사는 그렇지 않아요. 눈높이를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보는 눈이 지금 엄청 많은데 이 인터넷에서 보고 있겠지. 근데 어떤 분은 이해가 되게 빠를 수 있고 어떤 분은 저걸 왜 강의하는 거야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입문 강의라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요게 토지용계 확인서에 써 있는 말들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걸 보고서 사람들한테 이 건물은 이 토지는 이러이러합니다라는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제1종 근린생활시설 써 있고요. 생산관리지역이라고 써 있어. 제1종 근생인데 생산관리지역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대지는 75평에 연면적이 30평. 2017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2층이에요. 플로어가 F잖아. 그래서 1층, 2층 건물에 B는 0이네. 지하는 없다는 뜻이야. 우리가 지하 1층, 지하 2층 그러잖아요.
그 베이스란 뜻이야. 베이스 1, 베이스인데 베이스 0이니까 치안은 없던 얘기네. 지상으로 2층 전하는데 대지 면적은 현재 75평이고, 근데 우리가 지금 평수는 잘 아는데 이걸 제곱미터로 환산하면 몇 제곱미터냐? 근데 우리나라는 법조문에서 예를 써야 되고요. 실무 나가면 또 평을 자꾸 얘기해. 그래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걸 조금 많이 잘 알아두면 책을 읽을 때 되게 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촉콕대라고 여러분 무료 강의로 제가 올려드렸던 거, 촉콕대,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될 테마에서, 식곡태는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로 제가 나중에 특강을 할 건데, 촉곡태, 초꼬레 먹고 싶다. 촉콕대, 초보자가 꼭 알아야 될 테마. 그거 할 때 해놨으니까 시간이 나면 버스 타고 다니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목소리가 막 안녕하세요 뭐 이런 듣기 싫은 목소리는 아니잖아요, 그죠? 한 1.345배속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지목은 여러분 이제 지적 시간에 배울 건데,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을 갖고 있으면 대라고 해요. 대. 그리고 현재 용도 지역은 생산관리 지역이라 농사와 관련된 창고는 되는데 여기 환경 파괴의 공장은 안 돼요. 이게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려고 땅에다가 규제해 놓은 게 용도 지역이에요. 현재는 근생이니까 상업용으로 쓰는 거고, 현재 소유권자. 자, 소유권자는 우리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없냐는 등기부 등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사항 정보 증명서를 보면 소유권의 권리관계는 그걸 봐야 되고, 우리가 표시에 관련된 거는 지적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시는 지적을 봐야 되는데, 얘는 등기를 봤더니 이거 빅데이터 불러온 거예요. 개인이 소유하고 공유자는 없다. 그리고 소유권은 요때 이전해서 변경이 됐다. 그리고 이제 현재 건축물의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주 용도가 돼 있고 철골 구조로 돼 있습니다. 철골로 진 거예요. 그리고 높이는 7m 건물이고, 예를 들어서 현재 땅이 75평인데 그 중에 생산관리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우린 나중에 이제 기본 들어가면 제가 설명드릴 건데, 건폐율이라는 게 있어요. 세울 건자에 덮을 패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현재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 이렇게 지어요. 지으면 이 토지를 덮은 면적 있죠. 이거 덮은 거. 건축물의 면적이죠. 그러면 세워서 덮은 비율이야. 대지 면적에서 몇 프로 덮었니? 이거예요. 그럼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을 건폐율이라는데, 생산관리 지역은 20%를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최대로 지었을 때 19.9까지 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75평 중에 20%니까 설계를 할 때 19.88로 해서 15평 져놨어요. 15평. 그러면 1층이 15평, 2층이 15평이면 바닥 면적을 이어서 더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연면적이라고 해요. 그럼 연면적은 몇 평이 되는 거네? 3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단어 보실까요? 단어 보면 좋은 단어가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봤을 때 돼지란 말도 처음 보셨죠? 돼지, 저가 돼지잖아. 돼지? 요건 돼지. 건축물이 현재 있거나 건축 행위가 가능한 땅, 돼지. 현재 75평인데 몇 제곱미터인지 모르겠죠? 지목이 대로 되어 있으니까 건물을 올릴 수 있는 형질로 되어 있고 있거나, 현재 생산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의 규제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종류가 정해져 있다. 그리고 소로라는 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앞에 딱 있는 도로가 되게 작은 도로다. 그리고 건축법 가면 건축물의 종류라고 했을 때 1종 근린생활시설 종류에 해당이 되고, 해당 토지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최대 적용해서 연면적이 30평까지 졌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층을 짓고 두 층을 추가로 지을 수도 있는데, 최대로 지을 수 있는 거가 더 있는데도 2층만 지은 거예요, 여기는. 이런 것들을 관련된 거를 이 토지용계 확인서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물을 받았어. 이분이 팔아달래. 이분이 땅 좀 사겠다고 했는데 면적이 좀 맞는 것 같고 이용사가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번을 받아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발급받는 사이트,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실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거기서 정부24나 토지 이음 사이트 가서 토지용계 확인서를 봤더니 지목이 대로 돼 있고, 자, 1제곱미터당 개별 공시가는 77만 원인데
여기가 생산관리적으로 용도 지역이 바뀌었네요. 2015년도에. 그리고 현재 축사는 하지 마시라고 사육 제한 구역이고, 그 다음에 현재 여기는 다 과밀 억제권역, 고양시는 과밀 억제권역이거든요. 뭐 큰 의미 없고, 현재 투기가 좀 많아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대요. 그럼 이런 규제를 받는 땅의 모양이 요렇다라고 도면 그려줬죠. 그럼 이 땅의 면적은 249제곱미터인데 대략 250제곱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은 250제곱미터인데 이걸 평으로 환산할 때 보통 우리가 1제곱미터가 0.3025평입니다. 요거는 도량형 단위는 알잖아. 그죠? 그러면 250제곱미터에다가 0.3025를 곱하면 몇 평인지가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0.3025를 다 하려니까 좀 불편하니까 숫자가 우리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0.3 정도 가지고 025는 버려도 되겠다. 그럼 0.3을 곱하려고 했는데 0점의 소수점도 좀 그렇죠. 그러면 소수점을 얘를 뒤로 가고 얘를 소수점 앞으로 당기면 되잖아. 그럼 25에다가 곱하기 3 하면 되는 거네. 3, 5, 15, 3, 2, 6, 75평이죠. 그래서 아까 75평이라고 한 거예요. 아까 그 땅. 이해된 거야. 249제곱미터인데 평수로 환산하면 75평 정도 되는 땅이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거를 꼭 외워야 되는 거냐. 옛날엔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너무 단순한 거라서. 그런데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1제곱미터가 0.3025평이다라는 걸 입에 좀 익숙하게 해놓으시면 다른 사람들보다 어느 면적 얼마를 뭐 한다 그러면 좀 이해도가 빨라지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 6개 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를 시험법에 넣어놨고, 그래서 2차 과목에서 저 6개를 부동산 공법에서 배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 면적을 환산하는 거를 좀 잘하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문 강의할 때 한 번만 딱 합니다. 여러분은 저랑 같이 하니까 그냥 한번 들어두시고 3번 하다 보면 되게 쉬워져요. 이걸 한 번 안 하면 평생 계속 책 읽을 때마다 막 짜증이 나니까 저랑 같이 연습 한번 하시고 익숙해지시면 편해진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거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 이어서 면적 관련된 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하셨고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